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오늘 열차 운행 횟수가 30%가량 감소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정부와 사측 입장을 지켜보고 2차 총파업 시점을 정할 방침입니다. 단식 18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의료진이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를 설득 중인 가운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출동했던 119 구급차도 돌아갔습니다.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10년간 성매매를 알선해온 유흥주점과 고도방 업주 등 95명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상호를 바꿔가며 경찰 단속을 피했는데 10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153억 원에 달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레 공연을 관람하는 등 비군사 분야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박 6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간 군사협조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과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이자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장면과 비빔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10% 이상 올랐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이 7,000원에 육박하고 비빔밥이 10,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당분간 물가 고공행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전국 각지는 산을 찾은 등산객과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오늘도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열차가 30% 줄어든 탓에 역에서는 입석표라도 구하면 다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파업이 내일 오전 9시까지라 출근길도 걱정입니다. 첫 소식은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매표소. 승차권을 구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어디 가시려고 하셨는데 표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오송인데 매진돼가지고 최고 그럼 늦게 한 거라서. 어떻게 가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몰라요. 지금부터 생각해야죠. 표를 구한 시민은 그나마 낫습니다. KTX보다 시간이 배로 걸리고 4시간 넘게 서서 가야 하는 새마을호 입석표지만 감지덕지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 입석이지만 그 5시간 뒤에 그것도 있고. 원래 기차는 입석조차 없다니까 KTX는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코레일이 임시 열차를 투입하는 등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표를 구하기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 운행률은 열차 10대 중 7대만 운행되는 수준으로 KTX는 67.5%, 일반 여객 열차는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나흘간 발생한 피해액을 약 7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됐던 추석 연휴 전 2차 파업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어쨌든 국민의 불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는 그런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추석 전에 2차 파업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를 기해 철도노조 파업이 종료되고 정상 운행이 시작되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오늘은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와 민주당 원로들의 만류에도 이 대표는 강경합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날짜 선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119 대원들이 들것과 함께 민주당 당대표실 앞을 지킵니다. 단식 18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하자 급히 출동한 겁니다.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진단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긴급 119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이 대표 의지로 입원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당내 원로들인 상임고문단도 이 대표를 찾아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일체 대답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강제 입원을 강력하게 권했어요. 병원에 병원에 안 가면 큰일 난다. 살아야 무슨 싸움도 하고.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부결시키기 위해 정치 탄압, 불법 수사 프레임을 씌우며 선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은 날짜를 판단 중이며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 재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 정치 톡톡은 이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구급차까지 오늘 왔어요. 강제 입원 얘기도 나오기도 했던데 이 대표 상황, 건강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네,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현재 좋지 않은 상태인 게 드러납니다. 단식 1일 차에는 걷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 문제 없었는데요.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서 16일 차에는 지팡이를 짚으며 걷는 등 부쩍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말할 기운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고 의료진 역시 더 이상의 단식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이 대표의 공복 혈당 수치가 낮아 신체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실내 조명에도 이 대표가 민감한 상태라 민주당은 단식장 안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단식과는 별개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각 당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각 당이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면서요? 네, 여야 모두 이것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여당은 이 대표의 체포를 국회가 동의를 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거는 상황을 최악으로 꼽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판단을 내리는 모양새라 여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반면 다수당인 야당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 과정부터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합니다. 본회의에서 체포에 동의를 했는데 법원이 이 대표의 영장을 발부하면 총선을 앞두고 부도덕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본회의에서 체포에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또다시 방탄 논란이 불거지면 물론 이 대표 스스로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추석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추석 밥상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관심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 4월에는 전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에 민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커지는 건데요. 대진표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고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이었던 진교훈 전 차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리전 같은 구도가 된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일 판단을 하는데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심에선 최 의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전 마지막 전원합의체 재판이기도 해서 관심이 더 높은데요.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재판에는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10년간 성매매를 알선하며 153억 원의 수익을 올린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흥주점 업주들이 보도방과 결탁해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을 성매매로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업주 중에는 현직 조직폭력배도 있었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흥주점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9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유흥주점 16개 업소와 여성 접객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보도방 20개소. 유흥주점 업주들은 보도방과 결탁해 여성 접객원을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업주 중에는 현직 조직폭력배 6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술값과 대금을 받으면 인근 모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연결시켰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현금만 받으며 코로나 시기에도 운영을 이어왔는데 단속이 되면 상호만 바꾸는 형식으로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 일대 대다수의 업소들이 불법에 가담을 하면서 그런 암암리에 이런 성매매 말선 영업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대 유흥주점 등 150여 개소 압수수색을 통해 길게는 10년 동안 영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이 올린 수익은 153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등 7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나머지 인원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불법 수익 15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는 등 추가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번에 붙잡힌 성매매 일당의 규모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불법을 저질렀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부 주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번 조직이 특이한 점이 코로나 기간 때에도 성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단속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요. 사실 당시 기간을 떠올려 보시면 주점 전기 사용량까지 체크하면서 단속이 좀 심했고요. 접객원들은 도망치다가 화장실 지붕에 숨는 등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닫힙니다. 거기 언제까지 있을 거야? 우리 안 갈 거예요. 네, 이런 시기에 신림동 유흥주점 업주들은 업주나 상호를 계속 바꾸면서 또 서로 담합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넘긴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다고는 해도 한 번도 안 걸렸을까 경찰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렇죠. 예. 일부는 코로나 때 감염법 위반 혐의로 전과가 있다고는 합니다. 감염법 위반법 위반 전과도 있는 걸 보면 아예 한 번도 안 걸렸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데도 있고 안 걸린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시기에도 배짱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에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배짱 영업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 기자 그 10년 동안 이렇게 배짱 영업을 해온 업소가 얼마나 됐던 거예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10여 년간 성매매 알선을 해온 유흥주점은 16개 업소 중에서 2~3개라고 합니다. 모두 다 구속된 조직폭력배가 관여된 업소들인데 이들은 모두 경찰이 관리하는 관리 조폭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업소들은 한 평균 4년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봤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간판가리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이렇다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들이 과거의 단건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상호만 바꿔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도방을 통해서 쉽게 유흥 접객원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적발이 되어서 영업이 정지가 되어도 간판이랑 대표만 바꾸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예. 또 하나 이들이 썼던 방법이 현금만 받았다는 건데 이 얘기는 추적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현금 거래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당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 추적을 통해서 범죄의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조치를 취한 걸 보면 범죄 수익이죠. 돈부터 틀어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좀 효과를 본 걸까요? 네, 아무래도 수익금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예금 채권 등 15억 6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법원의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수익금이 153억 원 상당의 보로 보이는데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예. 이 밖에 수십억 원 상당의 또 다른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환수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네, 전국에서 차량 사고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갓길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요.
어젯밤 중부고속도로에선 달리던 고속버스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견인차에 실린 관광버스 앞부분의 일부가 종잇장처럼 뜯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졌고 나머지 동승자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도로는 양끝 차선이 노상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 실제로는 왕복 2차로로 운영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의지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단속이 없는 걸 알고 그냥 거기서부터 내가 봤을 때 쏜 거예요. 경찰은 체열을 통해 사망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 서 있는 버스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대전 방향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IC 부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기사와 승객 26명은 화재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행 도중 타이어가 터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굴착기가 도로 아래 흙을 연신 퍼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서울 염리동 이대여가 버스 전용 도로에서 지름 1m, 깊이 50c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으로 이대역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 전용 도로가 6시간 정도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오등동 별빛놀이공원 인근 도로에서 1톤 트럭이 관광버스와 충돌해 14명이 크고 작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톤 트럭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끝내고 북한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북러 간의 군사협조 행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안을 어긴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발레 3대 명작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을 관람했고 오늘 극동 연방대학교를 찾아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등 방러 막바지엔 문화 교육 일정을 챙겼습니다. Рядом находимся, и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м совершать и обмены и спортсменами. Я надеюсь, что уже в зимних играх дети Приморья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корейские дети. 식품 공장까지 방문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은 5박 6일로 역대 최장 해외 체류 일정으로 기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군사 협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이자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더욱 공고하게 단합하고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북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란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내일부터 4박 6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 21일 새벽 진행될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북러 간 군사 교류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북러가 더욱더 밀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정치부 이기종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김 위원장의 러시아 일정이 초반부터 군사 행보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막바지에는 발레 공연도 보고요.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네, 어제는 발레 공연장을 찾아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공연을 봤습니다. 김 위원장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해 서구 문화에 친숙합니다. 러시아 매체는 김 위원장의 관람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관객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해주 지역의 식품산업 관련 시설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식량 문제가 심각한데 북러 간의 이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지가 관심입니다.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앞으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어제는 쇼이구 국방장관과 회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어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핵심 군사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오찬과 회담을 했습니다. 군사 협력의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는 밝혔는데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 시설을 함께 둘러보는 걸 공개한 것만으로도 메시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김 위원장이 만져보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입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해 음속의 10배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와 중국이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는 대표적인 무기체계입니다. 네, 저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도 이미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사일이잖아요. 네, 지난 202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을 북한이 처음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2차례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가 이 같은 장면을 연출한 건 전략 무기를 두고 북러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쇼이구 장관은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의 활동 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한 매체는 북러 관계에 새로운 전성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조금 길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2일 새벽부터 방러 일정이 시작됐죠. 김 위원장의 해외 체류 일정으로는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2019년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4박 5일간 머무른 것보다 깁니다. 긴 일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은 별도의 숙소는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경호와 보안을 고려해 전용 열차에서 숙박한 곳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러시아를 다녀왔으니 다음에는 혹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네. 김 위원장이 이를 계기로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또는 10월 18일 1대1로 회의, 이 선상에서 북중 또는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러시아와 밀착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대중 견제로도 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에 들어서면서 지자체마다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답게 각종 과수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사과며 오미자며 과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 추석도 앞둬서 찾는 사람이 많은데 어찌된 일인지 강세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과로 유명한 전북 장수에서 사과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장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추석 앞두고 그래서 제수용품도 쓰고 그다음에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나와봤는데요. 그런데 30여 개 부스 가운데 정작 사과를 파는 곳은 3개뿐입니다. 이마저도 크기는 작고 상처에 물러진 사과가 대부분입니다. 사과 이렇게 한 나무에 최하로 100개에서 150개 달려야 되는데 10개 밑으로 다 달렸어요. 이게 다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지속되면서 고온다습으로 인한 뱅이충 감기가 심했죠. 물량이 적다 보니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좋은 사과는 5kg 한 박스에 9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2배가량 오른 겁니다.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경북 문경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축제가 열렸지만 판매할 물량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축제 행사에 우리가 보통 30톤을 준비를 하는데 12톤 정도 지금. 추석 주요 성수품인 배와 복숭아도 생산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올 추석은 연휴가 늘었지만 주머니 사정은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자장면 가격은 세대별로 기억하는 가격이 다르죠. 그 시대의 물가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지금 가격은 7,000원에 이릅니다. 사 먹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고 파는 사람도
재료비 등 다른 물가가 오르면서 주말 장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식당 메뉴판입니다.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6,000원이지만 다른 메뉴들의 가격은 이미 올랐습니다. 인근의 다른 가게들은 자장면 한 그릇을 7,000원에 팔거나 아예 주말 장사를 접었습니다. 올려야 되겠죠. 물가가 더 올라가는. 한 1.5배 오는 것 같은데. 인건비 아끼는 수밖에 더 있어요. 평을 드시는데 뭐 어떠냐면. 자장면을 비롯한 주요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자장면 7,000원, 비빔밥 10,000원 시대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집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외식을 하기도 어렵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마시고 놀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취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컵밥 한 박스씩 사주시기도 해요. 되게 더 싸니까 가성비 있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 양을 많이 주거나 좀 싼 곳을 아무래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부도 추석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물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사실 빚이라고 하면 개인의 대출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부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면서 국민 한 명이 갚아야 할 빚이 2,200만 원, 거의 아반떼 한 대 가격입니다. 여기에 가계대출마저 치솟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는 2,189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가 채무란 정부가 보조금과 확장 정책 등에 쓴 돈을 메우기 위해 민간이나 해외로부터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풀다 보니 국가 채무가 급증해 지난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처음으로 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출산율이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며 인구는 5,156만 명으로 줄면서 1인당 국가 채무는 10년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져야 할 나랏빚이 신형 아반떼 한 대 값, 최저임금 근로자의 1년 연봉에 육박하는 겁니다. 가계대출 부담도 커졌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질 거란 기대와 집값 상승 전망이 맞물리며 주택담보대출이 6개월 연속 상승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대로 올라서는 등 금리가 높아지며 가계 부담은 더 커진 상황. 정부가 국가 채무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가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조각상이 바티칸 대성전에 세워진 뒤에 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가톨릭 성지인 로마 바티칸에 아시아 성인의 성상이 세워진 것은 김대건 신부가 최초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커다란 천이 천천히 벗겨지자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조각상이 나타납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채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높이 3m 77cm의 성상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우측 외벽 벽감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8월 사제품을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사제가 됐습니다. trovarlo a una terra molto lontana, ovvero nella Chiesa coreana. Guardiamo il martire e primo sacerdote coreano Sant'Andrea Kim Dae-gon. 공개 직전 바티칸에서는 성상 설치를 기념하는 특별 미사와 축복식도 열렸습니다. 축복식을 주례한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은 김대건 신부를 시작으로 각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성상을 성 베드로 대성전에 모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축복식은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지 정확히 177년이 되는 날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가톨릭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특사로 파견됐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선교 활동 중 체포돼 25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날마다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들이 하긴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을 찾아서 선선한 바람 느끼시는 분들 많았고요.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표정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늘 주말 풍경을 김세희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선 등산로를 등산객들이 걸어가고 위에서부터 출렁이며 내려오는 계곡물은 시원함을 더합니다. 풀네임을 맡으며 언덕을 올라가다 나오는 예쁜 광경에 사진을 남겨보기도 합니다. 등산객들이 나무 사이사이 빛을 받으며 숨차게 걸어갑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가 내려오는 길에는 계곡에 들러 발을 담그고 얘기꽃을 피웁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연을 즐기는 주말은 즐겁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가을이 가까워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분도 좋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공기의 온도에 이곳 청계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는 등산객과 야외 나들이를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광장 풀바디 쿠션 소파에 사람들이 누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다시 열린 광화문 책마당은 선선한 가을바람을 만끽할 수 있게 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족끼리 여름에는 광화문 못 와봤는데 지금은 좀 떼한볕도 없고 해서 한번 나들이 나와봤습니다. 기온은 이번 주 초에 잠시 올랐다 내려갈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기반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다가오며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19도까지 떨어지면서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금 방글라데시는 모기가 옮기는 댕기열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800명이 숨지고 환자 수는 역대 최다입니다. 댕기열은 백신도 또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그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대학병원이 댕기열 환자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병상은 물론 바닥까지 내줘 치료에 나서보지만 쏟아지는 환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আমি সচেতনভাবেই থাকি মশারির ভিতরেই থাকি কিন্তু তারপর আমার মেয়ের ডেঙ্গু হয়েছে আসলে যারা 방글라데시에서 올해 댕기열로 사망한 사람은 약 800명, 감염자는 16만 명에 달합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염되는데 3일에서 7일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대개 일주일 안에 호전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기존 질환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যত ক্যাজুয়ালিটি ঘটেছে সেটা কিন্তু এই কমপ্লিকেটেড ডেঙ্গু বা এক্সপ্যান্ডেড ডেঙ্গু সিনড্রোম 기후 변화로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모기를 매개로 한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한국인이 댕기열에 걸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우리 정부도 유행 국가를 방문할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서울 남영역 근처엔 지은 지 87년이 된 노후철교 원효 가도교가 있습니다. 위로는 열차가 지나가고 아래 왕복 4차선 도로가 현재 통행 중인데요. 국가철도공단이 개량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민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부선 서울역과 남영역을 잇는 원효 가도교입니다. 하루에만 열차가 940회 운행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안전진단을 해보니 C등급이 나왔습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시설물 개량 공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 기간 철교 밑을 지나는 차로 2개를 점용해야 하는데 용산구는 물론이고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도로인데요. 철도공단은 40개월 가까운 기간 2개 차로를 막고 공사를 벌이려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가령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다면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주민들은 1개 차로와 통로박스 2개를 증설해서 공사 기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도로관리 주체가 용산구라는 이유로 추가 비용 127억 원을 용산구에 떠넘겼습니다. 용산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용산구와 철도공단 사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철도 개량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철도 개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에 소요되고 또 주민들 불편이 그동안도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 15일 권익위 주관으로 추가 비용 분담 논의를 했지만 양 기관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철도공단이 섣불리 공사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열차들은 위태로운 철교 위를 오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으로는 한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밤이 된 지금도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도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와 남해안 곳곳에는 여전히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경남 해안에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하늘이 개겠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또다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양은 5에서 최고 60mm가 예상되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전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